사실 지금 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뭐 애널리스트 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무슨 일인가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이란 사태가 끝나야지만 이제 방산주들이 또 반등할 수 있는 여건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로는 이제 크게 한 두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는 전쟁이 끝나면은 방산 섹터도 이제 흔히 말하는 세론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전쟁이 끝나야 반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작은 중소형 업체보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대형 기업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어서, 결국 지금 이제 디펜스 테크, 뭐 무인기나 아니면 이제 미래의 전장 체계들도 다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이나 이런 주도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이제 보는 기업들이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지금 좀 재밌는 관점에서는 결국 이제 그동안 전통 방산으로 생각을 안 하셨었던 업체가 있거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양승윤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뭐 정리 차원에서 젠슨 황은 한국에 무엇을 남기고 떠났나, 세론만 남기고 떠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다가, 최근 이제 요 며칠 사이에는 이제 순간순간 좀 튀는 종목군들도 다시 나타나긴 했는데, 한번 총 정리를 해보신다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이제 방안은 사실 뭐 이번도 있긴 했지만은 네. 작년부터 사실 시작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작년에 워낙 또 이제 깐부치킨 회동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들을 키웠었었고, 이번에도 그 기대감들이 좀 재현되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그럼 젠슨 황이 우리나라 뭐 특히 이제 로봇 산업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남기고 갔냐라고 하면은, 사실 뭐 정말 이게 뭐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남기고 간 건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든요. 네. 만약에 남기고 간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부러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단순히 좀 기대감만 좀 남기고 갔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나와서 이제 뭐 LG 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회사들과 협업 논의들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 존재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관계를 이제 대할 때 좀 생각해야 봐야 될 부분들은, 뭐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의 고객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고객인지를 잘 좀 분간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이야기도 나누신 것 같은데, 뭐 HBM, 뭐 반도체 관점에서는 엔비디아가 또 한국의 고객이기 네.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가 뭐 계속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봇 입장에서는 저희가 엔비디아의 고객이고, 그렇죠. 이번에 엔비디아가 와서 뭐 우리나라 로봇 기업에 뭐 투자를 한다, 아니면은 이제 로봇 기업들을 이제 모아놓고 여러 가지 뭐 컨퍼런스도 하시고 간담회도 했긴 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의 그런 로봇 생태계들을 마케팅하기 위한 차원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LG전자랑도 이제 여러 가지 논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LG전자가 앞으로 로봇 개발을 할 건데, 이제 개발하는 뭔가 수단 또는 툴로서 이 엔비디아의 뭐 아이작 심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이작 그루트라고 하는 뭐 AI 모델을 이제 쓰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LG전자가 엔비디아의 그런 기술들을 좀 빌려가지고 스스로의 이제 그런 로봇 기술들을 또 디벨롭하겠다, 이제 발전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언급하신 부분들은 매우 이제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엔비디아의 기술에 또 종속될 수 있는, 또 생태계에 종속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양면성들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엔비디아가 이제 남기고 간 것들은 뭐 상당히 좀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은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조금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방한 때처럼 시장은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숫자를 들려주기를 바랬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하다못해 HBM 몇만 장 주면서 우리가 기뻐했듯이 그 이번에라도 뭔가 있었으면 했는데, 이제 치킨만 열심히 먹고 쉬고 열심히 잘 하시고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고객된 입장에서 로봇과 관련해서는 뭔가 계획은 갖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인 것 같고, 그러면 자, 이거 그 뉴스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하길래 너무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현대차, 네이버, LG, 두산 중에서
이번에는 어디가 가장 큰 수혜이자 주인공이었다고 혹시 위원님께서는 보십니까?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기는 네네. 합니다만은 뭐 크게 주인공은 없었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조금 이제 엔비디아와의 그런 관계성들과 그리고 뭐 사실 엔비디아의 그런 관계성을 제외하고 뭐 이제 실제 로봇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그 3사 중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가장 좀 뭐 수혜 또는 앞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래도 좋았던 부분들은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이버라든지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또 유수 기업들이 엔비디아 생태계와 협력을 하면서 네. 로봇 기술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후보군이다 또는 이제 그런 잠재력을 보여줬던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조금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서는 아무래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글로벌 탑티어급의 로봇 회사를 갖고 있는 현대차 그룹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위원님 그 생각난 김에 이건 그냥 되게 타이니한 질문인데 게임 업체들을 갑자기 만났잖아요. 네네네네. 첫날 첫 스케줄이 사실 PC방에서 페이커 만나는 거기도 했고, 네네. 물론 그거는 엔비디아의 상징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가상 물리 모델, 물리 엔진을 돌릴 수 있는 업체가 게임 업체네. 근데 국내 업체들을 만났네. 이거 의미 부여를 위원님께서는 어디까지 하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게임도 뭐 하나의 가상 공간에서의 발생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로봇 관련해서 가장 좀 힘을 쏟고 있는 건 아무래도 뭐 시뮬레이션. 결국 이제 사실 이 로봇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AI입니다. 네. 하드웨어랑 결국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가 결합된 형태로 로봇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워낙 또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드웨어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뭐 뛰고 뭐 움직이고 이런 동적인 움직임들 구현하는 거는 이제 어려움이 없어졌는데, 아직 생각을 못 하고 네. 뭐 이제 사고가 부족한 부분들, 결국 AI가 부족해서 아직 AI 로봇 기술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들도 나오는 건데, 결국 그 AI를 고도화시키려면은 뭐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로봇 AI는 이제 LLM이랑 뭐 일반적인 언어 모델과 다르게 이 물리 세계에서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또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고, 네. 근데 일일이 저희가 물리 데이터들을 다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학습시키기에는 뭐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그런 시뮬레이터들 제공을 하면서 이 로봇 기업들의 이제 또는 AI 개발하는 관점에서 이 락인을 시키는 이제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이제 그런 게임 회사들도 이제 비슷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완전히 엮인다거나 또는 완전히 뭔가 이 시너지를 낸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유사성 측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과 로봇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오케이. 이거는 뭐 개화하는 시장에서 너무 매력적인 뉴스일 수는 있는데, 자,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로봇주에 대한 투자가 너무 이른 것인가에 대해서 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 이미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전혀 이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저 혼자만 로봇 산업에 관심이 있었으면 좀 이를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모든 투자자분들과 그리고 이제 모든 산업계가 이제 주목을 하는 게 또 이제 로봇 섹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뭐 이르지는 않다. 다만 아직 초기 개화 국면인 단계에서 워낙 또 흔히 말하는 뭐 펀더멘털, 그러니까 실적이나 뭐 이런 숫자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를 접근하실 때는 뭐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방한과 같은 이벤트 또는 이제 모멘텀 관점에서의 시장 접근이 아직까지는 좀 유효한 그런 섹터의 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처음 나왔을 때 한 1년 반에서 2년까지는 숫자가 안 나와도 그 세상이 바뀐 기대감으로 그냥 갔거든요. 로봇도 그러면 한 1년이나 2년 후에는 분명히 숫자를 확인하고 싶어 할 텐데, 그때 들어가는 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워낙 개화하는 시장이고 기회비용도 사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내가 지금 로봇 하는 게 맞아? 그냥 반도체나 AI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굉장히 날카로운 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로봇주들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작년 하반기 때는 이제 로봇주들이 거의 무서울 정도로 급격한 상승세들을 구조적으로 이어왔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작년 연초에 젠슨왕 CEO가 이제 피지컬 AI다. 결국 이 앞으로 이 모든 세상은 또는 AI의 끝은 이제 로봇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나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그런 장밋빛 미래들을 크게 이제 그려졌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작년에도 이제 뉴스나 또는 이제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막 로봇들이 뛰어다니고 뭐 마라톤도 하고 이제 뭐 춤도 추고 뭐 무예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아 진짜 이 로봇 기술들이 발전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고 로봇들은 아직까지도 뭐 뛰고 또는 뭐 춤추고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장에서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 이게 로봇이 미래는 맞고 또 최근에 워낙 또 뭐 이제 노동자분들의 그런 쟁의 활동들이 증가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뭔가 인간 노동자보다는 뭔가 이 로봇을 통한 자동화가 또 주류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기술적으로 또는 이제 상업성 측면에서 로봇들이 지금 당장 이게 상용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부침들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결국 지금 이제 로봇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제 AI 사이클들이 끝나고 그 다음 스텝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그 AI 사이클들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기회 비용이나 그리고 현재로서의 이제 업사이드를 고려해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반도체나 뭐 또는 지금 현재 AI 관련된 섹터가 조금 더 유망하게 또는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와닿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 제가 그 로봇 산업의 구조를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 AI도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ROI에 대한 의심들로 인해서 참 많이 부침을 겪었잖아요. 로봇은 ROI 개선되는 게 AI보다는 좀 용이합니까? 투자금 자체도 AI보다는 적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뭐 ROI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이 뭐 일단은 지금 로봇의 가격만 봤을 때는 네네. 뭐 투자 회수를 하는 데는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결국 ROI가 떨어지는 이제 관점에서는 뭐 이제 로봇의 성능이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효용 가치가 올라가는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로봇의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이제 투자 회수 기간이 뭔가 짧아지는 이 복합적인 어느 순간에서의 이제 투자 회수 기간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실 지금 그러니까 뭐 최근 뭐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뭐 ROI 회수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뭐 3월, 4월 달 들어와서는 이제 인건비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급격하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로봇을 둘러싼 ROI는 뭐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일단은 갖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로봇 가격도 중요하긴 하지만 로봇이 진짜 어떤 작업을 해서 어떤 작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가가 사실 조금 더 아직은 중요한 구간들이고 아직은 대체 가능한 작업 그 유형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의미 있겠지만 ROI를 산출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산업용 로봇도 그렇고 뭐 물류 로봇도 그렇고 투자 회수 기간이 2년 이내로 떨어졌을 때 이제 본격 침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흔히 시장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뭐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투자 회수를 하려면은 뭐 한 9년에서 10년 정도는 필요한 상황이어서 아직 본격 침투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아직 가격이 비싸고 물론 근데 막 3교대로 24시간 돌려도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회수 기간이? 3교대로 24시간 돌려도 지금 인간을 얼만큼 대체를 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는 아직 인간을 절반도 대체를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인간을 예를 들어서 막 5%밖에 대체 못한다 해도 하면은 뭐 3교대로 24시간 돌려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작업의 그 퍼센테이지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좀 병목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로봇 성능의 어떤 티핑 포인트도 필요할 뿐더러 생산 단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 로봇 산업이 어디까지 인간을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나 확신이 있어야 여기에 대한 숫자들이나 ROI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제가 그냥 위원님의 그냥 생각 여쭤보는 겁니다. 가볍게.
위원님께서 그러면 생각하시는 저 끝단에 있는 로봇 산업은 우리 생활에서 어디까지 침투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정말 최종적인 형태로는 뭐 사실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게 네. 결국 인간을 닮은 로봇이라고 하는 거고 네. 인간이 굳이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네. 왜 만드느냐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할 일을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을 이 기계한테 맡기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발상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여서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하는 모든 작업들은 로봇이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뭐 가사부터 해서 뭐 노동 현장에서의 것들까지 다 대체가 가능할 거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능해지는 시점은 뭐 단기간에는 어렵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30년대는 넘어가야 조금씩 뭐 B2B 그러니까 이제 공장부터 해서 이제 인간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정형화되지 않은 이제 다양한 이제 변화 속에서 다양한 이제 그 변화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로봇은 30년대 넘어서야 좀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그 구상하시는 그림이 궁금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로봇은 언제부터 관련주들의 숫자가 찍힙니까?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앞에서 말한 그 조건들이 다 만족이 돼야 그때 이제 유의미한 숫자가 찍히고 위원님께서도 커버를 게시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봇은 이 정도로만 듣겠습니다. 네, 방산도 커버하시죠? 맞습니다. 방산도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방산에 대한 지금 현 상황에서 투자 포인트는 진짜 방위 산업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와 관련한 우주항공 쪽에 있습니까? 일단 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 산업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예.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스페이스X 상장부터 해서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기 때문에 뭐 우주항공 관련된 이제 기대감들이 뭐 아예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렇죠. 네네. 뭐 실질적으로 스페이스X가 뭐 상장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방산 기업들, 우주항공 기업들과는 크게 또 연관성들은 없어서 네. 오히려 이제 방위 산업의 이벤트에 또는 관련 이슈들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는 좀 어디에 투자 포인트 두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방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지정학적인 리스크이거든요. 네. 근데 뭐 워낙 뭐 올해 들어와서 지정학 리스크들이 많이 커졌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연초에 뭐 베네수엘라 사태를 비롯해서 뭐 트럼프 정권에서 또 그린란드 관련된 이제 이슈들, 노이즈들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가장 최근으로는 뭐 2월 말부터 지금까지 또 어제 오늘까지 이제 이어져 왔었던 그런 이제 이란 관련된 이제 사태들까지 뭐 상당히 좀 불안정한 이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방산주들도 뭐 주가도 많이 오르고 변동성도 이제 많이 보였었었는데 사실 지금 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특히 이제 이란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반대로 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산주들이 주가가 강했었어야 되는데 약한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도대체 뭐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뭐 애널리스트 분들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무슨 일인가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제가 이제 요즘 갖고 있는 생각은 오히려 이 이란 사태가 끝나야지만 이제 방산주들이 또 반등할 수 있는 여건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은 이제 지정학적인 이슈들을 좀 체킹을 해야 되는데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는 전쟁이 끝나면은 방산 섹터도 이제 흔히 말하는 세론이 나왔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전쟁이 끝나야 반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요? 이제 그 이유로는 이제 크게 뭐 한 두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사실 뭐 제가 지정학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정학이 불안정해져서 결국 수주가 나오는 것까지가 확인이 돼야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가는데 네. 아직 수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뭐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이 최소 뭐 확률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하더라도 한 250억 불 이상은 수주 파이프라인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올해 나온 수주들을 보면은 아직 10%밖에 진척률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250억 불 대비해서. 도대체 왜 이런가라고 보면은 올해 특히 또 유난히 그 수주 파이프라인으로 잡고 있는 게 한 60% 70%가 중동향입니다. 예. 지금 중동에서는 전쟁이 터지고 있으니까 계약을 체결을 못해서 그게 좀 지연이 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사태가 종결이 돼서 이제 계약 협상을 하고 계약 추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수주가 나올 수 있으니 이제 반등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 뭐 멀티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유럽과 많이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럽이 올라가면 우리도 같이 올라가고, 유럽이 이제 저조하면 한국도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이제 유럽도 한 3월 달 이후로 계속 부진한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유럽도 부진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뭐 유럽 쪽 기사들도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대단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 이것도 다 이란 사태 때문이다. 왜냐면은 이란 사태로 인해서 뭐 원유라든지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 작년도에 이제 유럽이 주목을 받았던 거는 방산에서 뭐 GDP 대비해서 국방비 지출을 이제 뭐 2배 이상 뭐 늘려가겠다 이렇게 어나운스가 나오면서 기대를 가져갔던 거고,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계속 국방비를 늘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경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이 복지나 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마냥 국방비 지출을 마냥 늘려갈 수는 또 없다 보니까 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이제 제동이 걸리면서, 확대에 대한 제동이 걸리면서 조금 이제 주춤했던 부분들이 같이 또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이것 또한 결국 중동 사태가 안정화가 되고 뭐 경제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은 또 이제 이야기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전쟁이 끝나는 것들을 좀 저희는 이제 기다려 왔었었고, 이제 안정화되는 구간에서 방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봇의 그런 보수적인 관점과는 다르게 조금 이제 반등의 기회들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실질적인 수주와 숫자들을 좀 확인하면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하시지만 타이밍은 그때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궁금한 거 딱 두 가지만 여쭤보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산을 생각했을 때 잠수함이 한쪽 떠오르고, 한쪽은 이제 드론이나 자주포나 뭐 이런 전투기 쪽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 모멘텀이 더 확실한 걸 굳이 하나 꼽으라고 하면 왠지 뭐 구축함이나 잠수함 쪽으로 이제 느낌이 오는데, 그러면 또 이게 전략이 조선주로 가버린단 말이죠. 네. 그런데 아니야, 자주포나 전투기 쪽으로도 수주모들이 계속 나오면 여기 충분히 지속 가능해, 전통 방산만으로도 한다면 이제 커버하시는 그 업체들이 될 텐데, 지금은 어디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사실 둘 다 뭐 비중은 거의 비슷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잠수함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더 가까이 있다, 시계열로 봤을 네네. 때는. 왜냐면은 지금 이제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팀코리아,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결과 발표가 뭐 6월 말 정도, 이제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이제 이 해당 이벤트가 이제 관심은 있는 상황이지만, 뭐 앞에서 이제 중동 관련돼서 전쟁이 끝나면 발주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런 안정화 이후 수주 나오는 관점에서는 뭐 자주포나 아니면 뭐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또 3분기 때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둘 다 의미는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이 함정류가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방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선택의 하나의 축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마지막 질문은 현대전이 계속 되고 막 이제 그냥 드론전이 계속 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언제까지 방산도 그냥 물리적 형태의 방산이 각광을 받고 주가 될 것이냐. 결국에 이제 그 다음 세대에서는 약간 방산 테크 쪽, 그러니까 뭐 센서가 됐든 레이저가 됐든 뭐 신호 체계가 됐든 뭐 그런 쪽으로도 이제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얼마 전부터 하기 시작은 했는데, 그런 업체들이 실제로 많은지, 그리고 연구위원님도 혹시 좀 커버를 하고 계신 기업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방산 테크라고 하는 분야가 형성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방산이 되게 폐쇄적인 업종이고, 그리고 또 방위 산업을 영위를 하려면은 이제 뭐 정부나 이제 군의 또 그런 승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작은 중소형 업체보다는 아직까지는 체계 종합 업체라고 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이제 대형 기업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어서, 결국 지금 이제 디펜스 테크, 뭐 무인기나 아니면 이제 미래의 전장 체계들도 다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이나 이런 주도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이제 보는 기업들이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지금 좀 재밌는 관점에서는
결국 이제 그동안 전통 방산으로 생각을 안 하셨었던 업체가 있거든요.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근데 대한항공 같은 이제 뭐 항공사들도 뭐 방산 업종, 방위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제 드론 같은 것들을 또 대단히 잘 만들기 때문에 뭐 드론도 이제 앞으로 가장 이제 지금도 이미 각광을 받고 있는 미래의 무기 체계이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드론 제일 잘 만드는 게 또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과 같은 기업들의 조금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처음 방송에서 뵀는데 어떻게 자료 하나 없이 그렇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쭤봤는데 네, 다 그렇게 답을 하십니까?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양승윤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